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목입니다. 오늘 같이 책 나눔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좀 얇은 책, 로버트 벤쿠스라는 신약학자가 지은 책으로요. 성경을 기초해서 그리고 성경적 어떤 역사적 고고학 문헌과 신학적인 문헌을 기본으로 해서 스토리 방식으로 지어낸 책입니다.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의 한국어판이 개정되어 나온다니 기쁘기 그지없다. 30년 전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이 책의 첫 번역서였다. 이후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책을 통해 생각의 문이 열려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최초의 교회 모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정신과 활력을 더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는 말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이 작은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이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필요, 곧 그들의 모임의 생명력을 더할 무언가를 채워주었나 보다. 선교 사역에 관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회심자들이 기독교 운동의 초기 확산에서 보였던 신선함과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미친 영향은 그들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시민과 함께 하며 보여준 삶의 질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에 이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일상을 자매편으로 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또한 세상을 전복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기도한다. 1. 내 이름은 푸블리우스. 내 이름은 푸블리우스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아미키우스 루푸스다. 비교적 신식민지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출신이다. 빌립보는 비록 마케도니아 영토 안에 있지만 뼛속까지 로마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곳이다. 지금 나는 오랜 친구 클레멘드, 유오디아와 함께 로마에 잠시 머무는 중이다. 오늘은 일찍이 이 근처에 있는 한 가정의 저녁 식사에 다녀왔는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특이한 경험이었다. 동행한 친구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유대인 부부로부터 매번 7째 날마다 식사 자리에 상시 초청을 받은 상태였다. 방문객들에게도 열려있는 자리였으며 내가 참석하는 데 별도의 초청은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집을 나선 것은 낮 9시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여름이면 느지막이 만찬을 하는 게 로마에서도 상례였다. 손님이 있을 경우 더욱 그랬다. 한 길로 나서 한참을 걷다 보니 거리가 너무 좁아 갑갑했다. 폭이 채 3m도 안 되는 길이었다. 게다가 바닥은 그야말로 진창투성이라 발밑이 불안했다. 이미 대부분 일이 끝나 제법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앞으로 나아가기조차 어려웠다. 길이 엉망이라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방향 감각조차 잃어버렸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없었다. 건물은 번지수가 거의 없고 거리도 표지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지인이 길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로마는 아주 커졌다. 인구 100만을 넘겼으면서도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 하나의 거대 민족 집단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유대인만도 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로마는 더 이상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언어와 관습과 산업이 제각각인 도시들의 복합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 확장을 통해 로마 경제는 큰 혜택을 입었을 것이다. 원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공급이 모자라는 기술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많았으니 말이다. 또한 노예들과 해방 노예들의 대거 유입으로 고용 문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식량 사정도 나아져서 요즘에는 먹거리가 훨씬 더 다양해졌다.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나는 예전 방식이 더 좋다.
정말이지 멋진 옛 시절이 최고였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사는 거리는 로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택 양식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는 갖가지 상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로 가득했고 가게 주인은 건물 뒤편이나 2층의 비좁은 다락방에서 살았다. 그런데 디베리오 황제 치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집들이 잿더미가 되었다. 불이 일단 나무와 자갈로 지은 건물로 옮겨붙자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화재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건물들은 5, 6층 가량의 높은 공동주택 단지 곁에 서 있다. 많은 구조물들이 허술하게 지어졌으므로 언제든지 붕괴될 위험 말고도 훨씬 더 큰 화재가 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수십 년 전부터 로마 전역에서는 이런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주택에 살고 있다.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가의 건물들 가운데 일부는 폐허 위에 신식 상가를 형성하기까지 했다. 그 구역 한쪽 기퉁이에 단독주택 두 채가 서 있었다. 도시 주변 언덕 위에 보이는 호화 저택과는 달랐지만 언제나 편안해 보이는 곳이었다. 글레멘드는 두 건물이 여전히 개인 소유로 있다는 것이 더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대로 같은 가문 소유의 집이었다. 아파트나 하숙집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여러 차례 수지 맞는 흥정이 들어왔지만 현 소유주들은 일절 거절했다. 이런 일이 로마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이 일어난다고들 한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부유한 시민들이 해안가의 호화로운 빌라를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두 집 가운데 두 번째는 사실 아파트 셋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앙의 아파트는 뒤편으로 그리스식 정원이 있었다. 나머지 둘은 앞쪽에 로마식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을 둘러 직사각형 모양의 아파트와 니은자 모양의 더 큰 아파트가 있었다. 두 번째 직사각형 아파트는 거리로 난 방을 가게로 전용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편안한 곳에 거주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들 말마따나 사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었다. 집으로 올라가면서 보니 가게 앞쪽은 나무로 된 버티컬 셔터로 닫혀 있어 행인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었다. 가게 옆으로는 길에서 바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통로가 나 있었다.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서니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작은 문패에 아굴라의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자 글레멘드는 인기척을 내려고 문을 몇 차례 두들렸다. 문고리쇠나 종은 아예 없었다. 너무 일찍 온 것 같죠? 글레멘드가 유오디아에게 묻자 유오디아가 대답했다. 아닐걸요. 아마 우리가 1착인가 봐요. 곧바로 누군가 나타나는데 허겁지겁 나온 그는 보통 키의 마른 남자였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미 들었지만 걱정이 되진 않았다. 우리 로마인들은 이런 일에 관대한 편이다. 나는 유대인 가정에서 식사 한 끼 해본 적 없지만 그들과 꽤 잘 지냈다.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을 편히 대하진 않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종교 원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들었다.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들은 심지어 구계자 같다. 그러나 지난밤에 글레멘드와 대화하면서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가 매우 자유로운 유대인이라고 들었다. 내가 물었다. 그가 로마 제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서 그런가? 글레멘드가 대답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단지 그래서만은 아니라네. 세계를 보는 그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인 이유가 더 크지. 사연은 이랬다. 글레멘드와 유오디아가 고린도에서 이런 새 관점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해서였다. 글레멘드는 자신과 유오디아가 고린도를 떠날 무렵 이 관점에 사로잡혔으며 로마로 이주하기로 작정한 다음에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로마에서 지내기가 만만치 않았다. 로마에는 나름의
사당이나 사원을 갖춘 종교 집단이 부족하지도 않고 제법 괜찮은 철학 학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클레멘드와 유오디아의 관점에 맞지 않았다. 그들에게 서광이 비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재등장했을 때였다. 이미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둘은 자기들 집에서 정기 모임을 시작했다. 사적인 종교 모임과 철학 만찬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한 번도 참석할 기회는 없었다. 그게 좋은 기회인지 또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클레멘드는 이 모임이 아주 다르다고 했다. 유오디아는 내가 참석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거라며 열심히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래, 두 사람 말을 믿지 라고 대답했다. 약간 긴장이 되긴 했지만 호기심도 잃었다. 집주인은 어떤 일에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매우 분별력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로마의 종교 문화 전통의 훌륭한 기반을 습득할 기회가 없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최근에 부쩍 출현한 비밀스럽고 감정적인 동방사교에 더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 그런 새로운 종교에 빠지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유대 민족이 지나치게 세세한 도덕적 제약과 유일신에 대한 완고한 집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말이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만나다. 아굴라가 나타나자 내 친구들은 그가 문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를 만나려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흔히 하는 대로 남자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는데 의례적이기보다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어서오세요. 환영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요. 아굴라가 마음으로 인사했다. 아굴라님께도요.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클레멘드가 화답했다. 그때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굴라가 유오디아도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아마도 남매지간이나 그와 비슷한 관계로 생각했을 것이다. 시인 마르티 알리스가 그랬어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로마 남자들이 툭하면 서로 입맞춤하는 습관을 혐오했고 나도 그에게 동의하는 편이었다. 그때 브리스가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수수한 장식이 달린 화려한 색상의 모직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모두가 아까처럼 돌아가며 인사했다. 이번에는 내 소개와 인사도 있었다. 나는 즉시 아주 예의 바르게 감사를 표했다. 브리스가가 내게 인사를 했다. 푸빌리우스 씨 오셔서 기쁩니다. 클레멘드와 유오디아에게서 오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외투를 맡기고 신을 벗은 다음 그들이 주는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또한 유오디아가 우리 몫으로 준비한 꽃다발과 음식을 건넸다. 곧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굴라는 유창한 그리스어로 나의 최근 여행 일정에 대해 아가야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날씨는 어땠는지 그리고 로마에는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며 대화를 이끌었다. 대화 중에 나는 아굴라가 젊은 시절 본도에서 로마에 이주했으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제국의 동부에서 로마로 밀려든 수십 명의 이민자들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텐트 사업이 번창해서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유명한 아킬리우스 가문의 브리스가와 결혼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글라우디오가 정치적으로 말썽을 일으킨다는 혐의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자 부부는 어려움에 빠졌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바로 그때 직업이 같다는 연유로 내 친구와 만났던 것이다. 그들은 에베소 등 여러 곳을 전전하다. 로마에서 핍박의 열기가 가라앉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중단했던 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형편이 상당히 잘 풀려서 옛 친구들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죽산 구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소박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내가 아굴라에게 본도에서 보낸 초기 시절에 대해 물으려는 찰나 다른 손님들이 도착하여 대화가 끊겼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연로한 할머니와 아이 넷으로 이루어진 대가족이었다. 그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모두의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으며 아버지 빌롤로고는 서적상을 했는데 이는 가죽을 거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기도 했다. 내 사고방식으로는 지나치게 열정적인 인사를 다시 나누는 동안 우리가 서 있는 넓은 정사각형 모양의 방을 샅샅이 뜯어볼 수 있었다. 지금은 이 지역 물공급 형편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전에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던 응접실 중앙에 작은 물받이통은 장식으로 바뀌었다. 그 주위를 화분으로 둘러 응접실은 상쾌한 실내 정원 분위기를 풍겼다. 커튼이 겹친 침실 둘은 문이 열려 있었다. 집주인의 자녀는 결혼하여 출가했으니 방 한 개는 손님용일 것이다. 유오디아에게 듣기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손대접 잘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따금씩 방문객을 한 번에 수개월씩 투숙시키기도 했다. 실내는 서늘해서 기분이 상쾌했고 바깥에서 받은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거리 밖에서 마주친 혼잡함에 비하면 고요하고 행복했다. 나는 막 도착한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가 한동안 이어진 후 손님 둘이 더 왔다. 값비싸 보이고 가볍고 긴 겉옷을 걸친 눈에 확 띄는 신사와 함께 수수하고 짧은 옷을 걸친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신사의 종이 틀림없을 것이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도 아굴라 부부가 그들을 맞이할 때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사실 약간의 충격마저 받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를 버리고 그 종에게 몰려가서 그를 둘러쌌다. 루시아, 루시아 하고 아이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그는 짐짓, 겁먹은 듯 말했다. 그래, 야만인들이 벌써 로마에 쳐들어왔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그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게 분명했고 그 역시 아이들을 보는 게 즐거워 보였다. 그는 다정하게 사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소녀들에게는 옷차림새를 칭찬해 주었다. 나는 곧 종의 주인을 소개받았다.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블로였고 비교적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해 그와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아굴라가 손뼉을 치며 주의를 끌었다. 물시계 둘보다 철학자 둘이 훨씬 더 잘 맞는다는 등 흔한 농담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손님들이 오는 중이라는 전가를 방금 받았으니 이제 식사 준비를 하러 식당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응접실을 나오면서 글레멘드와 유오디아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글레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주의 만찬에 참여하다. 우리가 서 있던 응접실과 연결된 식당은 공간이 꽤 넓었다. 여기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모임을 매끄럽게 이끌었으며 나는 이 집에서 모이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글레멘드의 아파트라면 아이들을 포함하여 통상 손님 9을 접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굴라네 아파트의 원주인은 식당은 길이가 폭의 2배여야 한다는 비트루비우스의 명언에 동의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야 식탁 하나당 소파 3씩 2조를 배열하여 성인 18명까지 앉을 수 있다. 필요하면 식탁 앞 빈 공간에 긴 의자나 등받이 없는 의자를 두어서 대6명의 아이들을 더 앉힐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가자 브리스가가 우리의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포빌리우스 씨, 첫 번째 식탁 가운데 소파 맨 끝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나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거기는 보통 최고 기분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난 그 자리로 가서 여기요? 라며 의아한 듯 물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끄덕였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옆자리에는 글레멘드와 유오디아가 앉았다. 신분상 내 자리에 앉아야 할 아리스토블로는 유오디아 왼쪽에,
있는 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소파에 그의 종과 함께 앉았다. 나는 그가 이 두 가지 무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았으나 그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는 분을 잘도 숨기고 있었으면 틀림없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식사 자리였다면 이런 경우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 그와 맞은편 소파 상석에 나의 오른쪽으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아골라가 앉았고 그 옆으로 브리스가가 앉았다. 식당의 다른 편에 식탁과 소파셋이 배열되어 있었지만 우리 쪽과 이어지는 가운데 공간을 비워두어 그 공간에 아이들 셋이 등받이 없는 접이식 의자에 앉더라도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었다. 이 세 개의 소파 가운데 왼편에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큰아들이 앉았고 반대편 소파 머리 쪽에는 할머니와 막내딸이 앉았다. 이렇게 하니 두 식탁에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손님들을 위한 자리가 남았다. 이윽고 나머지 사람 몇몇이 도착했다. 유대인 직물공이 아내랑 예쁜 두 딸과 함께 모두와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다른 편 식탁에 있는 사람들과 합류했다. 몇 걸음 뒤로 해방노예 둘이 들어와서 우리 편 식탁 빈자리를 채웠다. 모든 사람은 집주인이 미리 차려놓은 것들 옆에 각자 가져온 선물을 올려놓았다. 해방 노예 중 하나인 가이오는 유명한 로마인 가정에서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일했다. 사실 그는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충성스러운 봉사를 인정받아 나중에 해방되었다. 근래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전 주인의 요청은 물론 그 자신의 희망에 따라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다른 해방 노예와 허마는 전 주인이 쫓아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일자리가 없어 지금은 정부 실업수당과 이 작은 공동체의 도움에만 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아굴라는 내게 그들과 그들의 상황을 소개한 후 일어나서 모두에게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늦었네요. 제 10시도 거의 반이나 훌쩍 지났으니 식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벨릭스가 주인에게 다시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 도착한다는 말이 없죠. 빌롤로고 씨, 그를 위해 음식을 좀 남겨주시죠. 그가 함께 먹지 못할 것 같네요. 모두들 그의 주인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빌롤로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큰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아리스토블로의 종과 빌롤로고의 둘째 아들은 우리가 식당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나가 브리스가를 돕다가 이 순서가 되니 다시 들어왔다. 유대인 직물공의 두 딸도 부엌에서 브리스가를 도왔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굴라가 자기 부인이 식탁에 차려놓은 빵 한 덩이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양을 보니 빵은 가게에서 사온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든 것이었다. 아마도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인 것 같았다. 우리 로마인들은 가정신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조고 남겨두었다가 식사 후에 그것을 받아달라고 신들에게 바친다. 유대인들의 방식은 달라서 빵을 떼고 기도한 다음 식사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 한술 더 떴다.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글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은 우리 위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죽은 자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굴라는 이 사람이 처형을 받은 후에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고까지 말했다. 내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굴라가 한 말은 정확히 그랬다. 그는 죽은 다음 살아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 수가 얼마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를테면 그의 일부가 그를 따르는 자들 속에 살아있다는 말이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아굴라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입방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기도, 이를 기도라 일컬을 수 있다면 그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모든 일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또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그의 신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식사와 이에 수반된 모든 것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고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등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식사하기 시작했다.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부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궁금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친교를 나누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중에 아굴라가 할머니의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마리아님, 이렇게 더운 날씨 어찌 지내시나요? 올해는 일찍부터 유난히 덥네요. 클레멘드가 그녀의 사정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온 가족이 멀리 북부 산지 출신인데 로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 나이 쉰에도 변화에 잘 적응하셨지만 피부 질환 같은 것이 도저히 자주 불편하시다네. 그녀는 특유의 지방 사투리로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아굴라. 특히 지난주에 모두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후로 더욱 좋아졌어요. 그러자 어떤 연고를 쓰는 게 좋으니 많으니 대개 의사의 도움이 제한적이라느니 하는 쪽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이러는 동안 식사의 첫 순서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흔히 주식으로 많이 먹는 통밀죽 요리가 나왔는데 버섯과 올리브와 허브 등 보통 때보다 더 다양한 재료를 다진 소스가 얹어 있고 꿀맛까지 났다. 앙뜨레가 굉장히 맛있네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음식을 칭찬했다. 브리스가의 특제 요리인데 정확히 무슨 재료를 어떻게 배합하는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죠. 유오디아가 설명했다. 화제가 확대되어 여행 중에 동방에 있는 거대한 치유의 사원에 대하여 들은 말이 있는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그곳은 기적적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곳이다. 나는 내 의견을 말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되게 얼토당토 아는 것 같더군요. 그런 건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겠습니다. 그러자 치유에 있어 전문 의수가 공동체 기도에 관계를 두고 활발히 의견이 오갔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몇몇 사람은 감정이 아주 격해져서 한두 번은 진짜 말다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아굴라가 적절히 끼어들어 사태는 잠시 후 진정되었다. 내게는 뭐가 뭔지 너무 애매모호한 문제였다. 그때 나의 시선은 아리스토블로의 종이 막 따르려고 하는 첫 번째 포도주잔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사용하던 접시와 마찬가지로 잔들도 상류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청동이나 은이 아니라 흙으로 구운 그릇이었다. 손으로 집을 수 없는 남은 음식을 떠먹기 위한 큰 숟가락이 놓여 있었다. 또한 식사 전후나 식사 중에 손이나 손가락을 씻을 수 있도록 식탁 위에 물 대접과 수건도 놓여 있었다. 스폰지를 가져와서 닦고 가끔씩 포도주까지 내오는 일은 흔히 종들의 몫이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한다. 파리를 쫓아낸 일도 스스로 해야 했다. 포도주는 적당한 품질이었고 입속에서 기분 좋고 시원한 맛이 감돌았는데 꿀이 아닌 물을 타서 내왔다.
아이들은 아리스토블루의 종에게 자기들에게도 부모들에게 주는 만큼 달라고 압박했다. 제발 루시아. 그들이 졸라댔다. 좋아. 그는 대답하면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신용만 했다. 질병에 대한 토론이 수그러들고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순서를 마친 다음 브리스가가 다음 순서를 위해 일어났고 조금 전 그녀를 돕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런 동안 유오디아가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다. 이번 주에 포르투나투스의 편지를 받았는데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달랍니다. 포르투나투스는 몇 달 전에 내 친구와 함께 로마에 잠깐 머물렀던 것 같다. 그때 그 또한 이 모임에 참석했었다. 그 후로 밀레도로 돌아가서 그곳의 다른 신자들과 깊이 교제했다. 유오디아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그의 최근 소식을 전하는 몇 단락을 읽었다. 아굴라가 말했다. 우리의 따스한 문화 인사를 전해주시고 그의 평안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잠시 후 브리스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내게 닥친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고기의 입이라도 한번 대보고 싶었으니 말이다. 최근에는 고기 맛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고기는 언제나 공급이 딸렸고 가장 좋은 때에도 가격이 엄청났다. 그런데 식탁마다 큰 접시에 여러 가지 고기가 담겨 나왔고 또 다른 접시에는 온갖 채소가 담겨 나왔다. 틀림없이 오늘을 위해 한 주 내내 아껴두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또다시 내가 맨 먼저 대접을 받았다. 작은 생선 한 마리와 순무와 콩을 덜어 낸 다음 그 위에 향이 좋은 소금 소스를 얹었다. 또한 맞은편에는 아리스토블루가 자기 종의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음식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내가 자라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해방 노예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귀빈에게 주는 것보다는 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릇마저도 다른 그릇을 냈다.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것이 상례였다. 지금 또다시 관대하게 대하는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여전히 드물다.